나오면서 웃는 데다가 독재자들은 다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스트고 나르시스트다. 저 사람들이 지금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렇게 앞뒤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거기에 손을 잡으면 망하는. 체제가 어떻게 뒤집어지든 내가 뒤집어지면 돼. 스스로 파시스트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진짜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싸그리 모아라. 같이 뭐 역사의 강에 뭐 떠내려가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변상욱입니다. 법 기술로 정의를 가릴 수는 없다. 윤석열 내란죄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에 따라서 법을 해석한 결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인물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검찰과 법원은 법 절차를 조작하듯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죄의 유무가 아니라 절차적 기술을 통해 윤의 석방을 정당화했고, 이는 전두환 노태우 사례와 다를 바 없다고 이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실체를 보도하기보다 내란 물타기에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석방 이후 또 내란 물타기를 시작한 언론 프레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디어 알릴레오 현자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두 분의 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미디어 알릴레오와 한 번씩 함께 하셨던 두 분 오늘 다시 나오셨습니다. 송현주 교수, 이완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 교수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미디어 알릴레오 출연과는 별개로 예. 지금 뭐 잘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늘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또 뭔가 이제 지금 한참 기다리는데 와야 될 것이 예. 오지 않는 그런. 종류는 좀 나눠지더라고요. 수면장애, 예. 섭식장애,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불안초조, 심박수나 이 뭔가 순환계의 문제 등등등 어느 쪽에 혹시 저는 좀 그냥 약간 있으십니까? 답답함, 위에 답답함. 뭐 가슴이 답답한 거 이걸 뭐 진짜. 이렇게 장애까지는 아닌데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며칠 전에 유튜브 이제 그 쇼츠를 보는데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봉하마을에서 하셨던 짧은 연설이 이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강들을 이제 위성 사진 찍은 걸 본 적이 있냐.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강을 한번 찍어 놓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강도 그렇게 성급하게 바다로 직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다로 가거든요. 인간의 의지가 지배하기 시작한 역사를 오랑 300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요. 멀리 쳐다보고 역사의 큰 방향에서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면 그 긴 과정을 준비합시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창조하는 역사가 미래의 역사입니다. 시민의 수준대로 정치는 가는 것입니다. 결국 다 잘 될 거다. 아. 그 말을 듣고는 조금 위안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시대를 뭐 몇십 년, 몇백 년 단위로 보면 그렇긴 한데, 내가 남은 인생이 한 뭐 30년 정도도 채 안 될 텐데, 아, 이런 걸 겪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또 답답할까, 이러면 다시 그게 또 그 답답함이 도지고 뭐 이런 게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옛말에 흔히 이제 하는 게 뭐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강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옛날 또 어른들은 바다는 강물을 가려봤지 않아. 아, 근데 이제 생각하면 멋있는 말이라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당장 내일 모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 놓고 막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강물과 바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너무 먼 얘기가 들릴 네. 때가 있죠. 이완배 기자는 혹시 뭐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아닙니다. 저는 아까 그 선배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수면장애. 예.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부터 진짜 수면장애가 너무 심해져서요.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서 지금 계속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들어와서는 음주장애라고, 이 밤마다 술을 한 잔 안 마시면 잠이 안 오는데, 윤석열 때문에 사실은 그 박노해 시인이 쓰셨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힘든 노동을 마치고 새벽 들인 가슴 위로 찬소주를 한 잔씩 붓고 자는 것은 예. 너무 노동자다운 일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저렇게 음주로 개판을 치는 바람에 저 어디 나가서 술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주 한 병씩을 항상 마시고 자고 있습니다. 그 새해 작년에 그 계엄 이후에 이제 막년회들 막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그때 모여서 했던 새해 다짐 중에 뭐 유행처럼 번졌던 게 우리 술 더 마시지 말자. 술 좀 줄이자. 새해에는. 새해는 근데 원래 늘 그렇게 하잖아요. 담배도 끊고 뭐 술도 적게 마시자 이러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을 보니 술을 마시면 진짜 안 되겠다. 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그 너무나 큰 역사적 영향을 이제 비로소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완봉 기자도 그 좀 다시 생각하면 저는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었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다고 좀 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게 또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큰 무거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나오면서 웃는 데다가 성경책을 많이 읽고 나왔더니 야, 성경책을 읽으면 저렇게 되나? 근데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을 씁니다. 성경책을 수십 번 읽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성경책이 너를 몇 번 읽어서 성경의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네가 성경책을 몇 번 읽든지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그 말이 그 뜻인가. 윤석열이 감옥에서 그걸 읽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과연 그 안 믿습니까? 사람이 전혀요. 그 긴 텍스트를 읽을 독서 능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 그리고 사실 성경이라는 게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거든요. 근데 레위기 신명기부터는 그렇죠. 율법이어서 예. 절대로 못 읽습니다. 네. 결국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의 핵심 축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밑밥을 좀 까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가면서 관저 정치 이런 걸 진짜 할까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제가 뭐 한 재작년쯤에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영국의 이 정치학자인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이쪽에 좀 이름난 독재자들 다 만난 거예요. 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디테일한 삶을 다 추적해가지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독재자의 개인을 분석한 겁니다. 뭐 권력 구조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을 분석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독재자들은 다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고 그리고 마키아벨리스트고 그리고 나르시스트다. 이 세 가지인데 이제 독재자들은 그 세 가지 성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다 조금씩 가지고 있고 뭐 있는데 독재자들 이 세 가지가 아주 강력하게 응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적 독재자인데 민주주의의 과제는 이 잠재적 독재자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걸 막는 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가 가져야 될 어떤 장치라는 것, 안전장치라는 건데 거기에 실패하면 이제 이 잠재적 독재자가 권력을 쥐게 되고 거기에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사후적으로 완전히 독재자로 이제 전환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사실 마키아벨리스트,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네. 그건 이제 검사할 때부터 많이 보여줬고요. 나르시시스트는 60분 만나면 59분 동안 자기 혼자 떠든다. 그리고 인터뷰하면 나는 잘못하는 거 없고 다 잘 되고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반쯤은. 그건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죠. 그 사이코패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명민하지 못한 사이코패스인 거 맞아요. 사이코패스는 거짓말을 정교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내기 쉽지 않은데 이 윤석열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명민하지 못한 이제 이 지능이 떨어지는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뭐 우리가 알아보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직관적으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고 느낀 것이 지난 총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응축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 정치 뭐 혹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뒤에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통할 것인가의 문제죠, 실제로는. 윤석열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수고요. 이제 변수는 그런 어떤 정치가 이 국민의힘 혹은 보수 정치 세력 내에서 얼마나
실제로 유효하게 작동할 것인가. 특히 파면 이후에 이 대선 국면을 접어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통할 것인가.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죠. 네, 이현배 기자는 관저 정치에 대해서. 저도 뭐 당연히 예,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벌어진 이 국면에서 제일 쇼킹했었던 건 저희도 사실 젊었을 때 살던 시기가 저나 송 교수님이나 이 노태우 집권기여서 그때 저희들도 이 제도 아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내가 노태우와 같은 하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부글부글 끓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도를 부정하는 단계가 온 거죠. 왜냐하면 87년 그 대투쟁 이후에 직선제가 됐는데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이 돼버리죠. 네. 부정선거도 상당히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신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 어떤 세력도 지금 제도를 부정하는 세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유럽의 극우파들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극우파들의 일관된 특징은 제도 안에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확고해졌다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 보수 세력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선거를 잘해보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삽시간에 유럽 극우파랑 아예 다르게 지금 몰려든 사람들이나 윤석열이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라. 선거는 부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지금 이 제도에서는 이길 수 없다.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 예를 들면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네.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한 번 놓였으면 네. 국회는 국회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기네끼리 뭔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 의원들은 아예 그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그렇습니다. 잡고 네.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하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때 막 답답하고 황당할 때가 많은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저 앞에 저는 극우란 말을 쓰지 않고 그 사람들 거의 이제 파시스트라고 보는데 파시스트, 네. 그 제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게 제거가 목적이잖아요. 그거는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특정한 정치 세력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죽인다, 물리적으로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어떤 파시스트들과 우리나라의 파시스트들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제도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나 일부 세력들은 정치인들은 특히 그런 어떤 파시스트들을 자기들이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험에서 봤지만 실제로 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결국은 힘의 권력은 파시스트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용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이용당하고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완전한 파시스트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이 축출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개인적으로 김상호 의원 같은 사람은 그 선을 미리 그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빨려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뭐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뒤늦게 후회해도 그 두 가지 길밖에 안 남을 거라고. 스스로 파시스트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미국도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소외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누구를 갖다 이제 우파 정치에서 타겟을 지목하겠죠. 야, 다 이슬람 난민들 때문에 그래라든가 제3세계에서 건너온 노동자들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타겟을 삼는데 대한민국은 마땅히 그런 건 또 없어요, 사실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약간의 파시즘의 냄새라든가 극우적인 성향 그리고 그걸 갖다가 누구를 공격하면서 풀어버릴까 해소해버릴까 한데 북한은 뭐 맨날 있던 거니까 큰 효과가 없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파 이데올로기 같은 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뚜렷한. 우리나라의 그런 파시스트의 어떤 주장들, 뭐 예를 들자면 부정선거론 같은 거, 이게 사실적 토대가 없잖아요. 예. 전부 다 허구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뭔가 사회적 불만 있는 사람들의 그 불만을
어떤 구체적인 분노의 대상으로 목표를 집어줘야 되는데 그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허구적인 사실들을 만들어내고 허구가 허구를 만들어내면 상상력 끝은 없거든요. 이 최소한의 사실적 토대가 있으면 그 상상력을 제약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허구만으로 이루어지니까 허구에 그러니까 끝도 없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확증 편향이 생기고 나면 깰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생각보다 슬슬 이제 그런 부정선거론 같은 것들의 그 회로에 조금씩 이제 발을 들여놓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류 언론들도.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 쓴단 말이죠. 그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무 정지가 되고 구속되고 다시 석방된 이후에도 보면 아직도 김치찌개 타령하고 우리 언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제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자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석방 이후에 언론들 한번 쭉.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는 이 사태의 본질은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그 파시즘 추종자들의 근본적인 목표는 선거에서 이 기자가 아니라 지금 이 공화국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언론이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서부지법을 때려 부수고 헌법재판소에서 난동을 부리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언론사라고 안 때려 부수겠습니까? 저희 회사가 안국동 근처에 있어서 그 탄핵 발표되는 날에는 회사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들어와서 때려 부술 확률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민주당의 집권을 막는다는 공동전단의 목표가 있을 것인데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부정하고 언론사도 언제든지 수틀리면 때려 부수자고 나설 수 있는 저 난동꾼들과 어디까지 타협을 해야 될지가 도저히 선이 결정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슬슬 딸려가는 애들이 있기도 하고 선을 그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이 혼란 상태가 상당히 오래 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을 잡으면 망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설마 공화국 체제를 부정하겠어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에이, 그래도 그렇게는 아니겠지 하는데 계속 여당 의원들까지 쭉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체제에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할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는 게 빤히 보이는 보수 진영에서는 결국 이 체제 하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속 지다가 조금씩 소멸해가는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어떻게 뒤집어지든 내가 뒤집어지면 돼. 왜냐하면 이대로는 어차피 지는 거니까 모든 판이 한번 확 뒤집어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뭐 그게 민주주의 또는 뭐 공화주의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이 판 가지고는 안 되니까 판 한번 뒤집어졌으면. 근데 이제 언론들이 그걸 느낀다면 뭔가 나가야 될 방향,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 같은 것들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데 아직도 김치찌개를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쓰고 있다 그러면 뭐 상당히 심각한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긍정회로를 좀 돌려봤어요. 예. 이런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지는 처음에 이제 그 계엄 선포를 할 때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이제 그 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하고 나서도 되게 좀 그 한 2시간 얼마 동안 대통령이 국무회의로 이제 그걸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간 또 대단히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름 이제 긍정회를 돌렸던 건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말로 자폭 버튼을 눌렀다 뭐 이제 앞으로 2년 반 더 있었어야 되는데 빨리 끝내주는 것 같다 또 그렇게 한번 돌렸었고 지금 이제 검찰이 최근에 했던 것까지 보면서부터는 왜 그 요즘 화제가 됐던 그 스티븐 레비츠키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시대에 이제 그 위장 민주주의자들 위장 민주주의.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절반쯤이 민주주의자인데 저는 이제 그 위장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자가 아니면서 민주주의인 척, 민주주의의 수호자거나 민주주의에 동조하는 척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다행히도 그들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아마도 그들이 민주공화국을 뒤엎을 정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힘밖에 안 된다. 근데 착각에 빠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다행스럽다. 그래서 위장 민주주의자들을 골라내서 이
사회를 한번 정화를 하고 그런 어떤 위장민주주의자들은 언론에도 곳곳에 포진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실체를 알게 된 거고요. 검찰 또한 마찬가지고 뭐 판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실제로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지위, 헌정 질서와는 상관없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체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게 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나마 민주주의 수호 세력, 헌정 수호 세력들이 힘의 우위가 있을 때 예. 전체 우리 국민을 놓고 봤을 때도 그때 그게 드러나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긍정회로요. 저도 긍정회로를 가끔은 돌리는데 예를 들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고 내란에 가까운 어떤 획책이 있었는데 결국은 국회를 쳐들어갔지만 국회에 의해서 해제는 됐고 계엄은 그다음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아직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무너진 건 아직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것들도 헌법적 질서 안에서 뭔가 하나씩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헌법 속에서 사라진 거나 깨진 건 아직은 없으니까 이렇게 긍정회로를 슬쩍 돌리는데 이현배 기자도 긍정회로를 이렇게 돌릴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예. 지금 그 송영주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어떤 점이 제일 공포스러웠냐면 지기현 판사, 최상목 대 예.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보수를 형성하는 여러 블록들 중에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출신들이요. 특히 재경행시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숫자로 결과 맞추는 데는 압도적인 천재들입니다. 어떤 숫자를 갖다 대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앞뒤를 맞추는 데는 아마 전 세계에서 1등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의 판결도 마찬가지인데 판결이 저희가 보기에 너무 후져요.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결과는 굉장히 후졌는데 판사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앞뒤를 맞춰놓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싸우기가 어렵고 버거운 존재들이거든요. 평생 이 일들을 해온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그냥 덮어버립니다. 최상목은 평생 앞뒤를 맞춰온 사람인데 이제는 앞뒤고 뭐고 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 이래버리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도 진짜 황당하잖아요. 예. 제가 지금까지 본 판결문 중에 이렇게 앞뒤를 못 맞춘 판결문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그냥 감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진짜 싸했습니다. 와, 우리나라의 보수 블록 중에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었던 이 보수 블록들의 자부심은 적어도 우리가 누구와 싸울 때 최소한 앞뒤는 맞춰가지고 싸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자들일 텐데 지금 이렇게 앞뒤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그냥 속된 말로 X는 대로 해버리겠어 이러면 이 나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질 것 같은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위장민주주의자들의 숫자가 다수일 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일각들이 이제 드러나는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긍정회로입니다. 네. 확신할 수는 확신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온 과정들을 보면 그들이 결국 성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헌재 판결이 나오고 그래봐야 알겠지만 방금 이한배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 가면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도저히 그 판결문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최상목 대행도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 가면을 쓰고 있으려면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딜레마에서 결국 선택은 무엇이냐면 가면을 벗어 던지는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법부가 경찰이 검찰이 뭔가 권력의 한 부분으로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오지랖 넓게 대들 수 있는 게 유리한 세력은 언론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것도 안 된다, 저건 잘못됐다, 뭐 그게 어느 분야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권력에 맞서서 또는 권력을 비판하면서 다른 방향 또는 올바른 방향을 갖다 마구 지적질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이제 보장받은 집단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서 미디 알릴로의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한 걸 포기하겠다. 그냥 판사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맞겠죠. 이걸 또 언론은 그대로 또 받아 쓰는 거고
절대 안 된다고 여론을 갖다 불러일으키고 왜 절대 안 되는지 이유를 갖다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사나 논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섭식장애라든가 수면장애가 오는 거겠죠. 음주장애 같은 게 실제로 이럴 때 이제 KBS, 조선일보 같이 이렇게 큰 언론사들이 기본값이 크기 때문에 잘해줘야 되는데 뭐 특별히 그 언론들의 변화가 눈에 띄신 게 있습니까? 미묘해서요. 미묘. 미묘해서.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저는 대단히 지금 갈등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락가락. 뭐 왜냐하면 사실 이제 특히 조선일보 같은 이 기업으로 존재하는 KBS는 이제 공사니까 네. 공영 미디어니까 좀 다른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의 경우는 핵심 그 파시스트들 그 세력들의 어떤 이 지지를 받아야만 언론으로서 영향력도 유지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이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TV조선 가장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데이터는 TV조선의 시청률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다른 종편이나 지상파 채널들보다 뉴스 시청률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름 분석을 했겠죠. 우리가 왜 이럴까? 결국은 그런 극우 파시스트들의 어떤 비판을 받으면서 이 핵심 어떤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 사이에서 지금 끼어 있는 거죠. 나머지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뭐 어떤 MBN이나 또 채널A나 이런 경우는 나름의 선을 그으려고 노력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민영화된 YTN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딸려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기사 하나의 구체적인 가지고 설명하기는 힘든데 그 톤이라든지 이 보도하는 이슈들, 사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KBS 같은 경우도 뭐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나 왜 저 사람 저런 패널을 불렀을까 할 때도 그런 미묘함들이 보이죠. 여전히 역시나 파우치 사장이 있는 한 아무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을 조금이라도 한번 옹호해 보려는 것들은 이 분위기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 선을 넘을 수는 없죠. 공영방송이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비교적 이제 조선일보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좀 작은 언론들 뭐 문화일보나 이런데 그다음 대구에서 발행된 매일신문 이런 경우는 상당 부분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선을 저는. 넘었다 들어갔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목숨 건 것 같고 예. 그건 원래 그쪽의 그쪽이니까. 핵심 어떤 정보와 뉴스의 사이클의 이제 그 축이었던 거죠. 그 네. 폐쇄적인 사이클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이런 정도의 국가적으로 좀 난관을 이제 통과하고 있다 그러면 난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뭔가 언론이 자기들이 이 시점에서 뭘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책임감 같은 경우는 글쎄 보기엔 상당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예. 후배들한테 뭐라고 야단치기도 좀 난감한. 아니 야단치셔야죠. 근데 이게 야단 기자의 치셔야 몫이 됩니다. 아니고 이게 편집자, 부장 데스크, 뭐 사주 다 얽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편집자 부장 데스크들이 다 변상우 선배님 후배지 않습니까? 아 예. 준엄이 꾸짖어야 준엄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도 이제 언론을 야단치고 비평하는 거 했더니 저 양반 도대체 언론 경험을 어디서 뭘 해갖고 왔을까라고 이제 누군가 어느 후배가 글을 쓴 걸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걸 하고 싶어 한들 그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뜻인지 이미 언론은 거기서 한참 변해가지고 옛날 얘기지 지금은 뭐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이런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꾸짖을 건 꾸짖고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여담입니다만 그 예전에 중앙일보 법조 기자 중에 이가영 기자라고 있었습니다. 논설위원까지 했었고요. 그 친구가 후배였어요. 그리고 같이 학생운동을 했었던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미친 듯이 돌변을 해서 박근혜 퀴즈가 됐다느니 뭐 그러다가 2019년 PD수첩 그 검찰 기자들에 대한 방송이 있었을 때 대법원 기자 일동하면서 PD수첩한테 소송 걸겠다고 기자단이 성명을 냈는데 거기 이가영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동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 왜 이렇게 됐냐고. 박근혜 퀴즈라는 얘기는 들었더니 내가 한번 얘 갖고 얘기를 해보겠다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가영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욕하면 등 뒤로 쫓아가서 꽂는 복수를 하니까 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네가 가만히 있어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버럭했습니다. 선배들이라는 놈들이 이걸 이제 그대로 놔두니까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똥이 더럽다고 피하는 게 말이 되냐고. 붙잡고 꾸짖고 야단을 치고 아니면 박살을 내야지. 내가 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이 강아로 엄청 한번 씹은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수산물업자한테 예. 뇌물을 받아서 날라갔어요. 예. 선택적인 뭔가 편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번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를 나란히 놓고 한다거나 또는 뭔가를 꾸짖어야 되는데 층위가 전혀 다른 문제, 민주당 걸 갖다가 억지로라도 붙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항상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흔히 하는 얘기는 그거죠. 조국 전 장관 때 했던 것처럼 하면은 지금 저게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자녀의 문제든 또는 뭐 자녀가 저지른 어떤 비위의 문제든 본인과 관련된 이런저런 문제든 간에 뭔가 언론들 전체가 선택적인 편파를 갖다가 함께 저지르고 있는데 왜 저게 함께일까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죠. 성향이 전혀 다르면 뭐 어떤 거는 편파적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아닐 수도 있고 제각각이어야 되는데 왜 거의 동질적인 어떤 동류의 편파가 선택적인 불균형이 벌어지는 걸까? 그건 뭐 전체 언론이 병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광고주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광고주들이 이미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광고주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선택적인 편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사실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막 그 선거, 대통령 선거하고 이러면 삼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삼성이 누구를 미는지 이런 것들이 막 그 이슈가 되고 막 그 삼성의 정보력이 예측력이 뭐 최고다 이래가지고 막 기사화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이른바 이제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집단들은 지금의 현 사태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비상계엄을 통한 그런 민주주의의 붕괴를 과연 하나의 기회로 봤을까? 아니면 거역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렇게 바뀐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것으로 적응해야 되는 것으로 봤을까?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반대하고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했을까? 그 요즘은 우리들의 관심 바뀐데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나 이 정치에 되게 민감하게 뭐 이 반응해 왔던 삼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의 사태를 뭔가를 할까? 예전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쪽은 이한비 기자의 설명 중에 잠깐 나왔지만 몰라 이럴 땐 똥물 안 튀는 게 최고야. 잭소리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아마 최고의 가치가 끝나고 아닐까요? 나면 뭔가 정리되고 나면 방안을 찾는다. 예. 뭐 지금 괜히 무슨 말이든 했던 간에 기록으로 남을 거고 나중에 그때 그 당신들은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던데라고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똥물이 안 튀기를 그래서 언론들한테도 굳이 사실상 전경련이라고 하는 이익 집단이 있으면 재벌들의 뭔가를 위해서 지금 정치는 이래야 됩니다. 이런 규제는 빨리 풀어주시고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렇게 뭔가 나올 만도 한데 그런 것도 안 내놓고 이제 싹 조용히 이 풍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지금 중요한 건 하긴 내수시장이 아니지. 내수시장에서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어. 뭐 이런 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조회수 장사로 살아남을 사이즈들은 아니니까요. 여전히 자기들의 어젠다 세팅 능력을 가지고 재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메이저 언론이고 재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걸 저 길거리 파쇼 추종자들에게 맡긴다?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광고의 문제. 네. 사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게 KBS는 대통령이 수신료 전기료에서 떼갖고 니들이 알아서 걷어봐라고 했을 때 이미 수백억이 날아가 버렸고 이번에 결산이 나왔습니다만 YTN은 아예 팔아 넘겼으니까 그건 사기업으로 넘어갔고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YTN보다 훨씬 더 보수 진영에 가까이 접근해 있었는데 거기는 갑자기 350억 중에 200억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하겠다고 뚝 끊어버리니까 사실 이거 광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갖다 뚝뚝 잘라다가 내다 버리는 케이스니까 엄청난 압박을 받겠죠. 그런 점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언론 자체가 생존의 위기를 옛날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느끼고 반영하고 또 거기에 언론 내부 구성원들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먹고 살아야죠. 뭐 그죠? 그런 특히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득권 체제에 편입돼 있던 레가시 언론이라고 부르는 기성 언론들 입장에서는 구성원들 자체가 우리가 일단은 살아야죠라고 하는 거에는 상당 부분 거의 동질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언론들이 지난 20세기 한 1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이제 생명이 다했다. 즉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생명을 다하면서 이제 그게 전환되거나 성공적으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고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이제 철저한 그 구독제, 그다음에 이제 뉴욕 타임스도 구독제로 성공을 했고요. 또 가디안 같은 영국의 그 신문처럼 후원제가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이 된 그런 모델도 있고요. 이제 나머지 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그 모델을 성공하지 못한 경우는 이제 이 소멸하는 그런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래서 분명히 광고는 더 이상 광고가 이제 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니까 광고 외에 이제 다른 어떤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 성공한 것도 있죠. 뭐 조선 TV 조선처럼 이 쇼 비즈니스 쪽으로 해가지고 뭐 미스트롯 그게 이제 그들 말로는 하필이면 재수 없게 그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한 10배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연을 못해서 큰 돈을 못 벌었다. 코로나 끝나고 나니 계약이 만료되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처럼 더 이상 광고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체가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열성적인 구독자, 후원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광고주보다. 그러니까 과거에 광고주 눈치를 봤던 것들 중에 일부분이 나와서 결국 독자들이나 시청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조선이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는데 광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영향력 그리고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기들의 든든한 독자와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뭔가 아닌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들에 동조하는 최소한 타박하지는 않는 그런 스탠스,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옛날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들었던 그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선고를 다들 기다리고 있고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언론들은 도대체 어떻게 몸가짐을 하면서 어떤 눈치를 보고 거보세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꺼내면서 과거에 자기네가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들을 뭐 얘기하면서 또 자기들만의 뭔가 명분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은 대선 주자가 누가 될 건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열심히 아마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늘리려고 애를 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기자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탄핵 파면 마무리 진 다음의 문제는 언론들은 어떨까? 언론사를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놓고는 좀 분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각 언론사별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분명한 명제는 있죠. 반 이재명은 무조건 합의된 걔네들의 명제니까요. 그건 붙잡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엔 친윤파 중에 일부를 밀어서 윤석열의 관저 정치에 힘을 받아서 극성 파시즘 지지자들을 자기 열성 독자로 만들려는 판단을 하는 쪽도 있을 거고요. 한동훈처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강남 파라군의 하비투스를 가진 사람을 미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언론사도 있을 거고요. 이두주도 정리를 못한 머리 나쁜 언론사들은
이거저거 다 하다가 그냥 말려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과거처럼 딱 하나의 단일 대우의 모습으로 통일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과 가장 다른 행보를 보이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자 얘기한 대로 이재명은 안 되는 분명히 네.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동안 잘못했어 하고서 그 중간 지대에 있는 독자들을 갖다 빨리 흡수하려고 조선일보하고 확실히 이번에는 좀 스탠스를 달리 취해가지고 조선일보로부터의 밀렸던 그 뭔가 이렇게 열악한 지위에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게 이제 한 35년 전인데 벌써 예. 35년 전쯤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중동이라는 그 보수 언론의 카르텔 예. 그리고 이제 언론의 권력화가 시작된 시기라고 보거든요. 이제 민주화 이후에 권력이 이제 언론을 도구로 쓰던 그 전두환식 언론 통제가 86년에 좀 소멸하고 끝나고 이제 짧은 언론 자유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90년대 접어들면서 언론이 스스로 권력화됐거든요. 자유경쟁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커지는 거죠. 예. 근데 자기가 우리가 권력이라고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권력이 행사되고 통해야 되잖아요. 공권력도 아닌데 이게 담론 권력인데 그래봤자.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87년 이후와 노태우의 당선 92년까지 그 시기가 보수 기존의 어떤 지배 권력 내에는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민주주의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중에 이제 누가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 권력으로서 자리 잡고 뭐 김영삼, 박철원 뭐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정말 이 제거 대상이었던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의 중심으로 서고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상황에서 대혼란이었거든요. 이념적인 공백 상태, 보수 이념의 공백 상태 혹은 부재 상태에서 그걸 채워나가면서 권력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조선일보가.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거기에 이제 추종하면서 따라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90년대 접어들면서 그게 공고해졌던 거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반 이재명 말씀하셨지만 그 반 김대중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김영삼 거치면서 김영삼과 조선일보의 타협. 그 권력이 공고해져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약화됐지만 지속됐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지금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현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조중동 내에서도 그런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고 조중동의 그 참여하고 점유율이라는 게 90년대 초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었고요. 그 외에 또 바깥에 있는 제도권 바깥에 있는 사회적 일탈의 영역에 있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담론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실적 토대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이 담론 이것이 서로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도 누구도 아니면 조중동이 똘똘 뭉친다 한들 아니면 다른 군소 보수 언론까지 다 합친다 한들 거기서 과거처럼 이니셔티브를 쥐고 정치 권력이라든지 혹은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정치적 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는 35년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생각하면 모든 걸 종합할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참 기자일수록 더더욱 그랬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젊은 기자들은 아마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이 기자는 언론에 일단 탄핵 파면 이후에 네. 구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진짜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대로 가면 진짜 다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그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유창성이라는 게 있는데 뇌가 복잡한 설명을 싫어합니다. 최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가뭄이 났으면 원인을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기후위기였다거나 수리시설이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설명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 왕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짐이 부족한 탓이로다. 기우제를 지내죠. 그렇게 해서 엉망진창인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갈 길을 어떻게 정하든지는 뭐 본인들 살 길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수많은 따옴표 저널리즘부터 진짜 일도 가치도 없는 윤석열 김치찌개 같은 기사로 조회수 장사를 하는 그 언론사들이요.
그 설명이 조회수 올리는 데는 당연히 좋죠.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왜 사실이 아니고라는 복잡한 설명을 저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최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윤석열 만세, 민주당 죽일 놈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조회수에 취해서 이런 스탠스를 못 벗어나서 결국은 언론이 해야 되는 올바른 아젠다 세팅이나 세상에 대한 해석의 역할을 버리고 저들한테 질질 딸려가는 길을 선택을 한다면 진짜 다 망하는 길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고 중량감 있는 기사를 원해. 제대로 된 맥락을 설명하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전망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롱텀에 호흡이 긴 기사를 실으면 안 읽어주셔. 생각보다 정말 안 읽어주십니다. 예. 벌써 제목만 조금 앞에 강렬하게 윤건희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많이 읽는데 제목에서 자 이제 언론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 구독자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꼭 읽어야 될 것들은 길어도 읽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뭔가 강도를 좀 세게 가주셔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언론인 중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기에 해왔던 그런 글쓰기, 언론 글쓰기, 기사 작성 이게 뭔가 이 전달력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뭔가 네. 정보의 맞습니다. 배열 방식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닌가. 여기 네. 뭐 어떤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네. 어떤 사안이든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좀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길면서도 잘 조직화돼서 술술술술 읽히는. 그래서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빠르게 이제 캐치해낼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글쓰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길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저널리즘의 어떤 글쓰기 차원에서 길게 쓴다는 게 길게 받아 쓴다가 아니라 스토리를 제대로 구성하는 거에 문제인 거죠. 네, 취재 방식부터 네. 아직도 일본 말이라서 이 업계 관련 용어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아직도 마와리 돌고 다니면서 네. 경찰서 정복에 돌아다니고 예, 검사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검사 한마디 받아 적으려고 하고 앉아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신 저는 그 기자들의 실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 기사가 안 읽혀지는 것이냐 아니면 긴 기사를 더럽게 못 쓰고 있는 것이냐 예, 상호작용이 있는 겁니다. 예, 같이 살아남으려면 기자들도 대호각성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야기했던 그 기자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디스패치 기사를 봐라. 디스패치 기사 얼마나 기냐. 근데 사람들이 이거 다 읽는다. 네. 이야기가 술술술 익히고 네. 그 가장 쉽게 이제 시간 순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너무나 잘 전달해 주지 않느냐. 현장에 또 뛰어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네, 물론 직접 취재하고 장시간 취재하고 네. 긴 내용인데 그걸 정말 탁탁탁탁 잘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고 짧으면 아닌데 뭔가 지루하고 장황하고 요점도 없이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자기의 주관적인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의 어떤 편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중간중간에 툭툭툭 집어 넣으면 그 잘 읽히지 않을 수 있죠, 사실은. 기자들을 야단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힘을 내서 야단을 쳐보겠는데 선배님께서 일단 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또 큰 언론사들은 아마 어쩌면 이제 지금부터 자 누구를 앞세워야 이 권력이 계속 우리한테 유리하게 유지가 될 것일까 이 고민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한번 간을 볼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간을 계속 보는 것 같은 언론사도 있어요. 계속 이제 기사가 이제 흘러나오고 뭐 이제 김문수, 한동훈 등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뭐 특별한 변수가 당장 등장하지를 않으니까 물론 뭐 반발들은 조금씩 있지만 근데 여당 쪽에서는 이제 아직도 인물들을 쫙 펼쳐놓고 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느껴집니까? 간 보는 게? 당연히 느껴지는데 저는 한동훈은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 예. 그 시대에는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였으니까요. 사지선다를 쌈박하게 잘 풀어서 성적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간 애들의 전형적인 약점입니다. 자유주의 약점. 네. 답은 진짜 빨리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 못해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던져놓으면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1번부터 4번 사이에 답을 찾으라고 하면 그 답은 잘 찾아갈 텐데 지금 사태가 한번 엉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을 했어야죠. 이번 생은 글렀으니 선거의 제도의 뿌리 아래에서 다음을 도전하기 위해 힘을 구축한다 라는 선택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지금 이도저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붙으려고 하다가 저쪽에 붙으면 욕먹을 것 같다가 애매한 스탠스로 선을 타고 있는데 저 능력으로 저 정치력으로는 다음번에 좀 더 성장해서 나오면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뭘 내놔도 결국 보면 얄팍해. 네. 예, 얇고 건더기도 별로 없고 뭐 그런 뭐 그러니까 그때그때 직자적인 반응 같은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빠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다른 주자 오세훈 근데 뭐 누가 홍준표. 되는 거 상관없이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윤석열이 석방될 때 뭐 온 뉴스가 그거 뭐 장면들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는 안 봤거든요. 저도 일부러 안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습니다. 보면 너무 뭐 저기 이 마음의 상처가 될 네,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떤 형태로든 안 봤는데 지금 계속 그 판결문이나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그 이외에 뭐 항고 포기와 관련돼서 막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했지만 이제 한편으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회로를 많이 돌렸거든요. 이게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저기 뭐 관저 정치든 뭘 하든 존재하는 순간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활보하는 순간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그 구심력은 상당히 지속될 거다. 그 파시스트의 지지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오로지 윤석열만이 비중 있는 정치인 중에 윤석열만이 그들을 호명해주고 당신들이 진정한 애국 시민이라고 인정해준 겁니다. 네. 그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거 한번 그 받은 사랑, 서로 간에 통한 거 이게 뭐 파면이나 뭐 이런 걸로 바뀔까요? 일종의 첫사랑 같은 건데 그게 몇 달 만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구심력이라는 거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럼 결국은 윤석열이 낙점하는 누군가가 되지 않을까 대통령에. 그래서 저는 긍정회로 그냥 싸그리 모아라. 하나로 다 모아라, 다 모아라. 언론인 뭐 누구든 다 모아라. 그게 후보가 뭐 김문수가 되든 오세훈이 되든 뭐 한동훈이 되든 다 모아라. 그렇게 이제 같이 뭐 역사의 강에 뭐 떠내려가라.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또 돌린 긍정회로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아까 뭐 숨어 있는 것보다 예, 다 나와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다 이제 그 위장민주주의 이런 거 연결시키면 그런 것들을 다 커밍아웃 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시켜서 뭐 선거에 특보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스스로 직책을 맡게 함으로써 판사들도 커밍아웃해서 거기에 가서 뭐 법률 특보하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나가서 이제 뭐 경제 특보하고 뭐 사회 이런 거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한번 정리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아닐까. 그게 또 하나의 이제 긍정회로인 것 같아요. 하하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앞으로의 펼쳐질 탄핵 파면 이후에 그 과정에서 대선을 놓고 양대 진영의 치열한 격돌이 벌어질 건데 마지막으로 이건 걱정이 되는 건데 한번 의견이 어떤지. 심각한 충돌과 유혈 사태 뭐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건가? 이거 많이들 걱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어떻게 봅니까? 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상식을 저는 다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저희 민주개소리라는 언론사가 그래도 이제 과거에 데모도 좀 한 친구들도 좀 있어서 누가 사무실로 쳐들어온다 이런 걸 겁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 날에 회사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게 뭐 최근에 기사에도 났던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파면 선고난 날 이제 그때 헌재 앞에 시위돼서 4명이 죽었더라고요. 경찰차에 있던 뭐 철제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죽고 또 나머지 3사람은 일종의 압살을 했더라고요. 밀려들고 그 좁은 공간에서.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어떻게 될까? 이미 지금 윤석열 탄핵과 이 과정에서 2사람이 분신을 했습니다. 예, 자해가 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법원 난입해서 뭐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영장 판사가 있었으면 어떤 봉변을 그렇죠. 일이 있었을지는 예측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폭력 사태나 이런 것들은 뭐 저도 아까 유한배 기자 말씀하신 예측 불가능한데 생각보다 심각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뭐 무섭다기보다는 저는
큰 걱정이 되긴 합니다. 국민들이 이 이후에 벌어질 거에 대해서 너무 과격해지거나 또는 불안에 떨지 않도록 뭐 이런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엄단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 정도로 그냥 툭 던진다는 거는 국가 운영에 저렇게 성의가 없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뭐 어디선가 일탈도 있고 또 사고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바로 우리들이 갈 길을 갖다 찾아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현자타임에 두 분 모시게 됐습니다. 송 교수님, 이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기사 맛집은 미디어 오늘의 최악의 대선, 최악의 언론 보도입니다. 선거 때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독자들이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과 맥락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게 기자의 일이죠. 언론이 의도를 드러내고 팬덤을 끌어모으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영 바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과거 대선에서 경험했듯 언론이 무너지고 의제와 토론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갈등과 증오, 집단 이기주의뿐입니다. 곧 대선을 치른다고 가정할 때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서 공정한 선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론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언론은 우리 편을 늘리고 지지를 받는 것에만 골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늘어나고 우리 사회가 그 불편한 진실을 감내할 때 비로소 공론장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금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미디어 알릴레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